오늘 보건행정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이론을 다 학습하셨고 이제 지금부터 2달 동안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들어가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들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던 형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단원별로 하는 이유는 내용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단원별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냥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할 때랑은 좀 개념이 달라져요. 아,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지 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고 다시 기본서 내용을 보면 아, 이런 내용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구나 라는 개념이 잡히니까 여러분들 단원별로 문제만 쭉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문제풀이 한번 할 때마다 그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쭉 풀어 나가면서 그 해당 내용들 반복되더라도 아는 내용이어도 그러니까 문제가 한 장에서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는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어때요? 쉬운데 중요하니까 이제 어렵게 내용을 비꼬아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교재와 이 문제 내용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확실하게 기본서 봤을 때보다는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잡아가시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 결국 문제 출제위원들이 그냥 문장을 하나 이렇게 탁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기본적인 다양한 우리 이론서들이 있어요. 그 수험서 말고 이론서들이 있죠. 그 이론서들을 기본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 다양한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제 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이런 긴 문장이 새로운 내용들 그러면 그런 내용이거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도 출제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 문제를 풀어보고 그 해당하는 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가는 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테니까 우리 8주 동안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제가 미리 드렸는데 꼭 풀어보셔야 해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지 의미가 있고요. 동영상으로 학습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저랑 수업을 듣는 게 당연히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되고 풀어보지 않고 그냥 저랑 같이 풀면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이거 알아. 그래 나 원래 이거 찍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는 건데 틀리는 거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고치고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건행정 이론이에요. 제1장 보건행정 이론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는데 보건행정에서 사실 가장 쉬운 부분이죠. 1장. 여러분들이 가장 가볍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중간중간에 또 함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의 보건행정이 일반 행정과 가장 다른 점을 묻고 있어요. 답 너무 쉽게 여러분 기술이라고 찾으셨겠죠? 우리 기본을 할 때도 보건행정, 보건이라는 단어가 붙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 하면 기술이고 과학이다 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으로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 하에 그리고 정확한 기술 하에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게 또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이런 다양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과 과학이라는 특성이 가장 크고 일반적인 행정에서 가장 행정의 4가지 요소하면 여기 나와 있는 조직, 인사, 예산, 법규 이 4가지가 행정에서 보는 가장 일반적인 4요소 행정의 4가지 요소였죠. 그래서 행정의 4요소 조직, 인사, 예산, 법규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번에 보건행정의 특성이 아닌 것은 뭐예요?
조정성,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쉽게 트릭이죠. 헷갈리라고 단어 살짝 바꿔서, 자, 우리 보건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쭉 나열을 해보면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였어요? 과학성 및 기술성이 있었다. 또 그 다음에 봉사성 있었고요. 그리고 조장성 및 교육성, 그리고 공공성 및 사회성, 크게 이 네 가지를 보는데, 교육을 통한 조장 행정이었죠. 교육을 통한 조장이지 조정성이 아닌데 이제 단어를 살짝 바꿔서 헷갈리게 하고 있는 문제. 3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게 조장성이죠. 뭘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다라고도 하죠. 4번 보건행정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이거는 뭐 고르셨어요? 3번 쉽게 고르셨죠. 예, 뭐 그동안 문제와 다르게 내용이 길긴 하지만 되게 굉장히 쉬운 문제죠. 1번부터 보시면 보건행정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에 주안점을 둔다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도해야 돼요? 공공기관 혹은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은 보건행정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보건행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건의료 활동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지금 보건행정에 주도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한다라는 명확한 문장 자체로 기억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보건의료 사업을 기획, 집행,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공공행정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라는 문제점 항상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5번 보실게요.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특성은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봉사성, 영리성이 아니라 봉사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공공성 및 사회성이죠. 공공성 및 사회성, 그리고 교육성 및 조장성, 그리고 과학성 및 기술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답 3번이 맞는 거죠. 자, 보건행정 특성 또 묻고 있는데, 여기서 좀 다른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공공성 및 사회성이나 봉사성이나 교육성, 조장성 이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답이 4번이죠. 우선 정치성, 민주성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했던 거 네 가지를 읊어보면은 과학성 및 기술성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봉사성, 세 번째 조장성 및 교육성, 네 번째 공공성 및 사회성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추가로 더 본다면 행정 대상의 양면성이라는 특성. 행정 대상의 양면성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정 대상이 어떻게 양면되어 있느냐? 공급자도 행정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도 행정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를 규제해야 될지 규제를 완화해야 할지, 소비자를 무조건 보호만 해야 될지, 그런 행정적인 대상으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상충한다라는 상충성이 있어요. 이 상충성은 뭐가 상충하냐라는 거냐면 건강에 대한 가치, 근데 누구 입장에서? 개인과 사회의 입장에서 건강에 대한 가치가 개인과 사회의 입장에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이 상충한다라고 해야 될까? 개인 같은 경우는 내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켜주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추구해주고 좀 더 질 좋은 의료를 요구를 하고 싶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형평성 부분도 있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은 많기 때문에 그 한정된 대상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그렇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효과적인 건강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치의 상충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번에서는 사회성과 상충성, 다와 라가 답이 되고요. 7번 보실게요. 다음 내용은 보건행정의 어떠한 특성에 해당하는가? 어떠한 특성이에요? 어떠한 특성을 고르셨어요? 자, 우두 접종이나 BCG 접종은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시설과 조작이 용이하면서 정확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 사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번 또 몇 번? 3번? 1번? 1번? 2번? 뭐 골랐어요? 2번? 1번? 자,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냐면 그 과학성, 기술성, 과학성, 기술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건행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의 건강, 사람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이랑 기술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죠. 그 위에서만 성립이 되는데 과학과 기술이 막 마구마구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 막 개놈 프로젝트고 뭐 어려운 게 막 나왔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학성, 기술성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행정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두 접종, BCG, 저렴한 비용으로 과학적인 근거 아래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한 내용을,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학과 기술 위에서만 성립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만약에 너무 과학과 기술 위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시간, 인력,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라면은 결국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성과 기술성 안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기술적으로 검증된 거가 아니라 과학성과 기술성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 대상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답은 과학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8번 사회 보장과 관련 깊은 보건 행정의 특성.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회 보장. 이것도 좀 여러분 지금 7번, 8번 같은 경우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약간 접하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에 특성 찾는 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가로 좀 더 넣은 거고, 자, 사회보장과 관련된 행정의 특성 뭘까요? 사회성, 그다음에 봉사성, 공공성. 좀 어렵죠. 자, 이 사회 보장과 관련된 것은 그 봉사성과 관련된 거예요. 봉사성. 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보건행정, 서비스 행정이죠. 우리가 봉사성,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라고 했었죠.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이 공공행정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회보장은 공공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봉사성 하면 우리가 항상 나왔던 말이 뭐였어요?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한다라고 했어요. 사회보장이라는 게 바로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죠. 어떻게? 강제로 가입시키고 강제로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봉사성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행정에서의 공공행정이라는 거 국민의 어떤 행복,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게 바로 봉사성이에요. 국가가 봉사하는 거예요. 좀 모호한가요? 그러니까 봉사한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동안 막연하게 봉사성 하면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한다라고 했는데 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건 어디에 개입하고 간섭하느냐? 국민의 복지,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사회보장제도죠. 사회보장제도를 왜 하는 거예요? 국민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거죠. 국민의 삶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보험료를 걷어들이고 강제로 가입시키고 강제로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의 간섭이고 개입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봉사성과 관련이 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봉사성이라는 것까지 보셨고
9번 문제 보실게요. 보건행정의 기술적 원칙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들이 있었죠. 아닌 것은 4번 공학적 기초가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생태적 기초라는 게 뭐예요? 생태적 기초. 뭔데 생태적 기초 위에 있대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만 외우고 가는 거, 그렇죠? 근데 뭔지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뭔지도 이게 뭔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면 돼요. 추가로 더 공부하실 필요가 없이, 생태적이라는 거 그 인구 구조의 생태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구 집단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 집단의 특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 게 뭐예요? 그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인 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여성 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사회 문화적인 분포, 그런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생태적인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통해서 우리 뭐 해요? 인구 통계하고 나면은 장래 인구 추계하잖아요. 장래 인구 추계에서 우리 앞으로 2000 몇 년이면은 고령 사회로 들어갈 거고, 언제는 고령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거다. 이게 우리 보건행정에 다 기초가 되고 있죠. 그게 바로 생태적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구조나 장래 인구 추계, 인구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생태적 기초라고 보고요. 역학적인 기초에서 뭘 할까요? 그렇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인구 집단의 질병 양상을 파악해서 결국 이 질병 양상을 파악한 것들이 뭐가 돼요? 우리 보건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의학적인 기초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의학은 당연히 보건에서의 기본에 전제하게 되고요. 사회적인 기초, 보건행정은 국민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의 기관들,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보건행정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초가 들어가겠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 뭐가 있겠어요? 환경위생학적 기초 혹은 환경보건학적 기초, 이거는 다양한 교재들마다 좀 다른데, 환경위생학적 기초 혹은 환경보건학, 환경위생학적 기초 혹은 환경보건학적 기초. 그래서 인간의 질병, 건강과 관련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결국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요소까지 기초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10번 문제 보실게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 쭉,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암기를 아마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닌 게 3번 보건검사실 운영이 아니었고, 제일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보건기록의 보존, 보건통계, 보건기록의 보존, 그리고 보건교육 있었죠. 또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간호 등 세계보건기구의 보건행정 범위, 이런 것들은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흡수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에 대해서 WHO에서 규정을 한 것도 있지만, 에멀슨이라는 학자에 의한 학자가 정의한 보건행정의 범위도 있었죠. 그래서 WHO의 정의와 가장 비슷했어요. 그래서 에멀슨에 의한 보건행정 범위 생각을 해보면 보건통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건기록의 보존, WHO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기록의 보존이 결국은 보건통계죠. 보건기록이라는 게 결국은 통계 자료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자체가 모두 통계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멀슨 보건 통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 교육, 환경 위생, 전염병 관리, 모자 보건, 만성병 관리, 보건 검사 제공.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치료 사업이 해당이 안 되죠. 치료 사업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12번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접목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 유헬스라고 하죠. 유비쿼터스. 우리 많이 요즘 워낙에 이제 모든 행정에 우리 정부도 유비쿼터스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건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회 분야에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유비쿼터스의 뜻이 뭐예요? 어디에서나 도처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 이 UX 같은 경우 사실 굳이 앞으로 출제될 만큼의 그 중요도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과거에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04년, 5년, 6년, 7년 그쯤에 한참 유비쿼터스가 유행을 할 때 헬스에서도 이 부분을 접목을 했었고 그래서 유헬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유비쿼터스 어디에서나 도처에서 전산이라던가 스마트폰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 어때요? 내가 어디에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게 그런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농어촌 뭐 도서 산간 지역에 있어도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나의 건강 정보를 어때요? 나의 주치의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뭐 혈당 측정기가 가장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혈당 측정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내 환자가 이 혈당기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집에서 내가 이걸 계속 재도 이 의사에게 이 환자의 정보가 다 이렇게 백업이 돼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의료기 회사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공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대부분 어때요?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그 전산적인 부분을 뭐 하고 내 스마트폰이랑 연결해갖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그렇게까지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멀지 않아서 뭐 이런 것도 더 통용화 되겠죠. 상품으로는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비쿼터스 헬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3번 용어의 정의가 잘못 서술된 것은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 매 장 끝날 때마다 법규집을 정리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각각의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 주요 용어들은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에서 나오는 목적 그리고 정의 는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법규집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 목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왜 필요한 거구나 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정의 같은 경우는 가장 베이스예요. 뭔가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정의들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은데 언제 뭐가 출제될지는 모르죠. 언제 뭐가 출제될지 모른다라는 함정이 좀 있긴 하고요. 지금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출제됐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기출 문제였었고 좀 난해하죠.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어떤 건 좀 쉬운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난해해요. 자, 1번부터 문제 보기 보실게요.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어때요? 사실 문맥상 틀린 말은 없어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법에 명시된 것과 조금 다르죠. 법에 명시된 걸 보면은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이 보건의료라고 하게 되고요. 보건의료 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 서비스라 하고 보건의료인이라는 하면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그래서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은 다르죠. 의료인뿐만 아니라 그 자격증 소지자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게 허용된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인과는 다르다라는 거 보시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그냥 보건의료기관이라면은 달라지겠죠. 근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의미하고요. 보건의료 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그리고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법규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셨고요. 14번 보실게요.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 자,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바람직한 보건의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바람직한 보건의료, 양질의 의료를 정의한 사람은 학자들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마이어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정의된 것들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왠지 양질의 의료는 마이어스만 정의한 것처럼, 거기에서 벗어난 거는 양질의 의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이어스가 정의한 양질의 의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조건이라고 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자,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뭐였어요? 접근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과 질,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양질, 좋은 질을 위한 보건의료의 조건들이었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거, 접근 용이성이라고 하는데, 우선 지리적 접근성이라던가 시간적인 접근성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접근성, 그 다음에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도 접근성의 하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왜냐? 포괄적인 예방,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이게 모두 가능해야지 접근이 가능한데, 어느 곳에서는 치료만 가능하고 어느 곳에서는 예방만 가능할 때는 그 접근성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 그리고 지속성, 지속적으로 문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전인적인 보건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속성에서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전인적인 의료,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봤을 때는 서로 지역사회 의료기관까지, 보건의료기관까지 서로 협조,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겠고, 효율성이라는 거, 합리적인 것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적정한 보상이라던가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질적인 부분, 보건의료의 질은 무조건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질의 적정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질을 최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적정한 질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의료 기관,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교육이라던가 어떤 보수교육이나 면허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질 관리에 포함이 되겠죠. 14번에 3번이고요. 15번 보건의료의 접근 용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몇 번이에요, 답이? 5번 고르셨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보건의료의 접근 용이성, 경제적, 지리적, 사회, 문화적 장벽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다른 어떠한 서비스보다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에 있어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후에 볼 수 있는 손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결국은. 접근성의 보장에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과 양적 충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접근성 안에는 예방에 대한 접근성만 있어도 안 되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결국 포괄적인 접근이 다 이루어져야 하고, 양적으로도 아무리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내가 서울대병원 근처에 산다고 해서 서울대병원에 있는 교수님 진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양적 충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제되어야 하지만 사실 전제되진 않아요.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추정을 통해서 양적 충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보건의료 인력을 더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예를 들면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어때요? 우리 수요가 늘어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서 어때요? 그 의대 대학의 정원을 늘렸죠.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죠. 거의 불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을 해서 공급을 적절히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5번에 보건의료인의 전문적 능력, 개인적 수용성, 질적 적정성과 같은 요소들은 접근성의 중요한 요소다. 자, 전문적인 능력, 개인적인 수용성, 질적 적정성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 나왔네요. 앞에 질적 적정성과 같은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질에 대한 내용이죠. 보건의료인의 전문적인 능력, 개인적 수용성, 질적 적정성 모두 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요. 양질의 보건의료를 설명하는 것 중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구성 요소 제시된 것 통으로 제가 다 접목을 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옳은 게 질적 적절성에 대한 내용들, 전문인의 자격이나 개인적 수용성. 위에 지금 1번, 2번, 4번이 다 틀린 내용들인데 밑으로 내려와서 그 17번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17번 문제를 보시면 같은 내용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고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내용으로 볼게요. 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 제공, 서비스의 조정. 이건 뭐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 중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속성에 대한 내용이죠. 1번이 지속성. 2번 개인적 접근성, 포괄적 서비스, 양적인 적합성 무슨 내용이에요? 접근 용이성이죠. 3번 효율성에 대한 것, 평등한 재정, 적정한 보상, 효율적 관리,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5번에 전문인 자격, 그리고 개인적 수용성, 질적 적합성이 바로 질적 적정성이죠. 17번까지 보셨고요. 18번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 첨단 의료 기술 해당하지 않죠.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 합리성의 효율성을 의미를 하겠고요. 질적 우수성, 질적 적정성 의미하겠고 계속성, 지속성이죠. 그리고 19번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지리적 접근성에 해당하는 접근 용이성. 20번 양질의 보건의료 중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실게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 이건 그냥 말만 들어도 효율성에 대한 얘기죠. 투자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느냐,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는지. 21번 종합병원에서 진료 대기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여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한다면 양질의 요소 중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몇 번 고르셨어요? 진료 대기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여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한다. 2번 효율성 다 2번 고르셨어요? 다 2번을 고르셨구나. 자, 여기가 이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2번을 고른 이유는 우선 효과성, 적시성은 아예 양질의 의료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빼고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제가 기본서 할 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똑같이 이 표현을 쓰면서. 그쵸?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하면은 딱 그 네 가지예요. 마이어스가 정의한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바람직한 의료가 그러면 효과성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람직한 의료에서? 효과성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성도 중요하고요. 또 환자의 안전성.
환자의 요즘 환자 안전성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어요. 안전성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직한 의료 조건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마이어스의 정의였어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마이어스란 말 자체가 없고 바람직한 의료의 조건에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요. 대기 시간을 줄여서 결국은 대기 시간을 줄여서 환자를 그 대기 시간을 줄인다라는 건 제 시간에 환자가 적시에 필요할 때 그 진료를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좀 중요한 것들 중에, 이 의료 조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적시성, 안전성, 환자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죠. 환자 중심성이라던가. 그래서 적시성 하면 대기 시간 단축을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적시성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겠죠. 22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이 아닌 것. 자,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으로 들어갔어요. 특성이 아닌 것, 공급자의 무지죠. 이거는 우리가 공급자의 무지가 아니라 소비자의 무지, 지식 부족, 소비자의 무지 혹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 생산의 독점. 생산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특정 그 면허인들에게만 생산 공급이 독점이 되고 있죠. 그 독점성을 의미하고, 외부 효과라는 거,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였죠. 그리고 비탄력성, 또 마찬가지죠. 가격 변동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특성, 불확실성,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23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이 아닌 것, 공급자의 독점성이 있죠. 존재하고 있고요. 완전 경쟁의 산출물이다. 완전 경쟁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었고, 의료 인력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력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수요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해도 공급자가 그만큼 바로 일치가 되지가 않죠. 공공재적, 우량재적 성격이 강한 게 바로 보건의료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4번 의료보험과 관계가 깊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 의료보험과 관계 깊은 거 뭐예요? 예측 불가능성이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언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 민간보험에서의 광고 카피도 그렇게 나오죠.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네, 그거 상조회사 카피인가 보다. 그러니까 카피를 많이 하죠.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를 그 위험에 대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는 개념이죠. 25번 의료시장을 완전 자유시장에 맡겼을 때 현상으로 잘못된 것. 의료시장을 의료의 질 저하? 그러네요. 여러분 여기 답이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 찾으면 뭘까요? 하나를 더 찾으면 3번. 여기 문제가 좀 오류가 있고요, 여러분. 자, 의료시장을 완전 자유시장에 맡기게 되면은 의료의 질은 의료의 질은 좀 더 상승하는, 질이 좀 과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생기겠죠. 1번도 잘못됐고요. 2번 빈곤층의 접근도 저하. 맞죠? 그리고 3번에 의료 서비스의 공급의 비탄력화. 시장 그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탄력적이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공급이 탄력화되고 있는 게 성형외과, 외과 이런 데들이죠. 공급이 많아지죠. 점점 공급이 많아지고 흉부외과나 순환기내과나 순환기내과가 아니죠. 외과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고 탄력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수요는 어때요? 시장에
그 의료 시장이 완전히 의료 시장이 자유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 수요는 어때요? 탄력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공급자 측면에서는 약간의 탄력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완전 자유시장에 맡겨졌을 때 비탄력화라는 것은 아예 반대의 개념이죠. 탄력성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 가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비탄력화되진 않죠. 그래서 1번이랑 3번 둘 다 틀린 내용이고요. 4번에 의료 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맞죠? 빈곤층의 접근도 저하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26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외부 효과죠. 자,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무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하다라는 거, 공급자는 보건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보건의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적인 평가라던가 뭐 처방률, 합병증률 그런 부분들 회복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어때요? 모르고 있죠.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 소비자의 무지,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 세이의 법칙 뭐예요? 세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거고요. 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느냐? 소비자가 모르니까. 왜?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거 혈액 검사를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죠. 그런데 나 저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알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라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겠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고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게 바로 소비자의 무지고 결국 공급이 어때요? 공급자가 의사가 자, 이런 검사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바로 그냥 지불하고 하게 되고 공급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4번에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 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무지에서 세이의 법칙, 국민의료비 증가까지 쭉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병상도 마찬가지. 병상 얘기는 말고 어쨌든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답이 2번이고요. 외부 효과는 뭐예요? 외부 효과는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나의 건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나의 불건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염병에 걸렸어. 내가 결핵에 걸렸어. 만약에. 결핵에 걸렸으면 나는 누군지 모를 불특정 다수에게 결핵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활동성의 상태다. 그럼 외부 효과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예방접종을 해서 다 내가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예방이 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주변에 영향을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외부 효과들. 그래서 전염병이나 예방접종과 관련된 설명하면은 외부 효과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27번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규제 이유로 볼 수 없는 거. 보건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 공급자 독점의 정보 비대칭성, 그렇죠?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기도 하고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필수 예방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을 하거나 수요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의료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의료 이용자가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의료 이용자 제공 서비스가 모두 동일하다. 의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5번은 맞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28번 보건의료인에게 면허제도를 줌으로써 따르는 파급 효과. 면허제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공급 독점이죠. 그러니까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면허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면허제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장을 할 수가 없고 의료를 제공할 수가 없죠. 의료인으로서의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정부의 규제죠. 간섭이고. 그렇게 이어서 쭉 흐름으로 같이 잡아주시고요. 29번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공급자의 경쟁에 제한이 없다. 제한을 그래서 두죠. 그리고 공급자가 지배하는 시장 등이 있다.
그리고 자 3번 보시면 산출물이 확실하다. 산출물은 확실하지가 않겠고요. 질병, 산출물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 증진, 회복률 이런 건데 얼만큼 회복된 게 완치인데, 물론 의학적 기준으로 완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확실하게 산출이 되진 않죠. 질병의 균등한 발생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죠.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요. 외부 효과성이 크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공급자의 경쟁에 제한이 있죠. 그 자유 경쟁으로 맡겨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제한이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공급자가 지배하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자의 독점성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공급자가 지배하는 시장이 존재해요. 하지만 완벽한 경쟁은 아니다. 경쟁의 제한은 있다라는 특성이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0번까지 볼게요.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 응급의료는 가장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의료 공급자인 의사여도 질병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의료는 사유제가 아니라 공공재, 우량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형외과 서비스가 가장 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까지 해서 30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